네, 안녕하세요. 농업지식 채널 짓다. 오늘은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이야기 나누는 농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강용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반갑습니다. 여전히 반팔로.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뜨거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켜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보면 속 시원하다 아니면 이제 또 뭐 생각이 다르다 기타 항상 이 짓다 채널은 그 댓글 창이 이제 보면은 예 또 이 채널에서 방송을 보면 남 박사님의 최고의 불만사항, 한국 농업의 최고의 불평사항이 영세한 농가 구조와 토지 문제인 것. 맞아요. 불만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문제를 안 다뤄왔던 문제거든요. 우리가 다른 문제들, 유통 문제는 이렇게 다뤘고, 뭐 다른 조직화문을 다뤘잖아요. 하지만 농업계에서 지금까지 논의 안 됐던 게 뭐냐면은 토지 문제하고 영세 농가들 어떻게 지원해주고 권장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제외를 한 다음에 다른 문제를 다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도 같이 한번 다뤄보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이것은 좀 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겁나는데요, 이거. 무서운 분이에요, 또. 아니, 남 박사님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소농 구조와 농지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번 정부에서 농정 대전환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었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 농업인 퇴직연금제도를 썼는데 그 농업인 퇴직연금제도가 이번 공약에 포함돼서 참 좋았는데요. 농업인 퇴직연금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농업인 평균 연령이 52.4세고 프랑스 농업인들은 엄격한 자격이 있고 또 사업자 등록이 필수죠. 1945년에 농업사회보장기구라는 게 출범을 해가지고 농민과 농업 근로자들의 의료, 보험, 고용, 산재, 퇴직보험들을 종합 관리하죠. 대략 소득의 한 16에서 17% 정도를 42, 3년간 납입을 하고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67세가 되면 기관과 무관하게 수령을 하죠. 2021년도에 최저한도를 도입해가지고 대략 월 한 150만 원 정도 수령을 하고 이걸 수령하게 되면 자기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농업 근로자로서는 할 수 있는데 그 땅을 상속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우도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농지 쪼개지는 게 되게 많은데 프랑스는 이런 경우에 세이프라는 기관을 뒀습니다. 회사죠. 우리나라 따지면 농촌 부동산 시설 정비 회사인데 농지가 쪼개지거나 비농업인들한테 넘어가서 생산성이 떨어진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이프에서 프랑스의 모든 농지 매매는 세이프에 의무적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세이프가 이것은 쪼개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농지를 우선 매입권이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죠. 상속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작자가 한 명이고 나머지 형제 두 명이 경작자가 아니면 이 농가한테 이 자식한테 우선적으로 매입하거나 만약에 돈이 없으면 세이버가 농지를 매입해가지고 농가한테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임대를 해주든지 실농자에게 매각을 하죠. 비농업 그러니까 상속자 중에 실농자가 없으면 세이버에서 우선 매입권을 하려 해서 직접 매입해가지고 1순위로 지역 청년 농부 그 다음에 친환경 농가 그 다음에 실농자에게 감정 가격으로 이양하거나 장기 입대로 알선을 하죠. 프랑스는 또 임대 기간이 9년이고 그 다음에 재임대를 안 해주면 거기에 투자된 것을 감가상각해 가지고 임차인한테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는 농지를 그렇게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쪼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제적인 강력한 기구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이 상속권을 인정해주면서 10,000제곱미터까지 상속권을 인정해주면서 계속 이렇게 농지가 쪼개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정책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 10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농정 대전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제 농민들한테 복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겠다, 뭐 노후를 더 편안하게 해드리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가지고 근본적으로 농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땅이라는 존재와 연결시켜 가지고 가야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죠. 그렇게 아주 짧게 잘 정리해 주시네요. 저는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로 되게 좋았는데 하나 궁금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농대를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말씀하신 거 보면 참 좋은데 보통 이제 원대한 꿈,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누군가 그런 큰 비전을 제시를 해줘서 이게 큰 대전환, 바꾼다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좀 약간 회의감 이런 게 들었는데 대표님께서 그간의 경력,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이거 할 수 있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실지 좀.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대 후반부터 40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런 청년 농부 때 여러 가지 일을 바꿨죠.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비닐하우스를 지었는데 오늘 갑자기 부가세를 납부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부가세를 환급되니까. 근데 나 지금 환급이 안 돼요. 그래서 2002년도에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 제도를 개선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재경부죠. 과천에 재경부에 가서 어쩌다 보니 과장, 국장,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그래가지고 4시간 동안 거기서 마라톤 회의를 했어요. 세법에 관여된 거니까 일주일 동안 회계사하고 변호사들하고 같이 공부를 엄청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2달 뒤엔가 우리나라 최초로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니까 1년에 한 1,500억 정도가 농민들한테 환급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같은 경우도 2000년도부터 제가 처음으로 이걸 바꿔야겠다. 왜냐하면 식당에 가서 보니까 이게 대표님 작품이십니까 보면? 하도 많은 사람들이 했다고 하니까 저도 했다 그런 쪽으로. 2000년부터 이렇게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미 FTA 되는 2008년도에 소고기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장관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것은 노비안건법처럼 한 방이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못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를 합시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뭐 한미 FTA가 조용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한우 농가들은 그 이후로 뭐 이불 속에서 돈 세웠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농업 인턴 사원제도 옛날에 돌아가신 박공수 장관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경험이 토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인턴 사원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고 농업 전문 인력 활용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업노동법 근로기준법 제가 아무도 노동법이라는 것을 겪지 않았을 때 IMF 때 농업노동법 때문에 한번 되게 당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네. 예. 제가 그래가지고 안 질라고 내가 지면 우리나라 농민들이 다 질 것 같아서 제가 일주일 동안 노동책을 전부 써다가 제가 주경야도가 매일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승소를 했는데 농업노동법 근로기준법도 유일하게 농업만 별도로 있습니다. 시행령이. 네네. 그리고 뭐 이제 농업소득세 폐지하는 거 영농조합법인에 우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영농조합법인은 무한 책임 규정해갖고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12년 동안 제가 노력해가지고 무한 책임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간 평생의 경험으로서 터득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나가려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의 의지. 뭐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가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왜 안 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고 힘들어서 네. 좀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주니까 야 속으로 나라가 하지 않으면 나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그게 제 페이스북에 캐치프레이즈가 카피가 돼가지고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멋있습니다. 나라가 하지 않으면 나라도 한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됩니다. 이 많은 제도를 바꾸는 건 결국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기존 제도를 바꾸거나 없던 걸 만들거나 하는 일들이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은 일단 공무원들 만나면은 뭐 만나는 것부터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떤 식으로 이걸 전개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사실 감이 없다. 난 답답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간의 노하우를 조금 이렇게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첫 번째로는 네.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바꾸고 싶은 건가, 불평하고 싶은 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 건가. 저는 뭐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이거 안 바꾸면 앞으로 농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사실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앞섰고 첫 번째는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로 해서는 소용없다. 페이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왜 이게 문제고 어떤 현상이 왜 문제이고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걸 바꾸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생길지. 아니 나도 개념 정리를 못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바꿔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전문가들 조언도 구하고 요즘에는 그런 거 하기 더 쉽잖아요. 맡길 때도 있고 물어볼 사람도 많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공무원들도 사람이잖아요. 뭐 무조건 막 부리듯이 왜 안 해줘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저 이런 거 하나 바꿀 때 12년, 15년, 8년 이렇게 걸렸어요. 내 개인이 뭐 이거 누가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이 우리 농민들도 왜 안 해줘가 아니라 네.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대표님 말씀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농민 단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다 생산자만 있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 주시는 뭐 변호사면 변호사 뭐 전문 뭔가를 능력을 갖추신 분들 좀 계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서포트해서 체계화할 수 있는 오거나이즈 할 수 있는 뭐 조직 전문가 이런 분들도 좀 두고 이래야 이제 보면은 정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갑자기 좀 드네요 보니까. 저도 정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농업 분야에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농업 분야의 지식산업 생태계라고 얘기를 가끔 표현하는데 이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농진청을 비롯해서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기술을 주로 이제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농촌경제연구원은 약간 좀 거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아니면은 불편 사항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미래 방향과 맞게 바꿔나갈 건가 하는 걸 그런 걸 하는 단체나 아니면 기관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전에 자조금을 얘기했을 때 회장님이 자조금 예산이 작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자조금이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물론 공감합니다. 제가 자조금 예산이 작다고 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자조금에 거는 기대가 결국은 이제 방금 남 박사님 말씀처럼 그 산업 발전을 위해서 홍보, 뭐 연구, 개발 뭐 이런 것을 하는 걸로서는 뭐 풍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수급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드린 거고 아, 저는 거기까지 기대는 솔직히 한 건 아니었습니다. 현실론으로 갑자기 네네. 또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단체들이 워낙 명세의 농가들이 많은데 자조금 그 정도 1년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걷어가지고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역할들을 공공이나 아니면 다른 주체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끌어들이는 하나의 그 뭐 전략이라든가 어떤 방법론 같은 것들은 최소한 농민 단체들에서 제시를 해줘야 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농민단체들도 물론 이제 단체들에 따라 다르고 또 뭐 어쩔 수 없이 거기도 선거를 하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박 회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많은 의식 있는 회장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연구도 하고 용역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론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참 저도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데 들이 보이죠. 이제 항상 네. 그렇지 않은데 들이 보여서 이제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자관 스스로 뭔가를 잘하고 바꿔야겠다는 비전이 좀 명확하게 있고 그걸 꾸준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좀 장기적인 어떤 그런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언제까지 우리 강 대표님이 이제 혼자 의지로 나라도 바꾸겠다라는 것으로는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 말씀 더 드려봅니다. 결국은 그 단체의 수준은 거기 속해 있는 회원들의 수준이고 그런 회원들 그런 단체들이 모여 있는 것은 우리나라 농민들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농민들의 수준이 앞으로는 지금도 괜찮지만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더. 말씀에 뼈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더. 자, 그럼 뼈 있는 이야기를 한번 더 이제 시작해 보죠. 사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뭐 공약들에 대한 이제 갑론을박이 각 분야별로 쭉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농업 분야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저는 이제 원래 뭐 에너지 쪽도 좀 다루고 하다 보니까 눈에 가는 게 이제 이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안정적인 뭐 소득원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탈탄소, 녹색 뭐 전환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이제 과연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겠는가라는 뭐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도 제일 객관적으로 잘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니 이거 꼭 전문가면은 이제 각자 전문가만 각자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맞아요. 에너지는 에너지만 하고 농민은 농민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참 이것이 힘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저는 일단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정권에서 특히 뭐 이런 걸 하자 그러면 너무 급진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거. 그다음에 10년 뒤, 20년 뒤에 그걸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이런 것을 명확히 파악해가지고 사실은 그거 파악해서 분석해서 합의 보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근데 한번 해야 돼 그러면 막 밀어붙이죠. 요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영농형 태양 그 예를 들어서 100kW 일반 태양광 하는데 100kW 하는데 한 250평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고 물론 영농형 태양광을 4분의 1 그러니까 1000평 정도에 한다고 그랬을 때 저는 농업의 생산 소득보다 나을 수도 있으니까 네. 훨씬 낫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식량 안보라며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 이제 무인 트랙터가 갈 수도 있고 무인 드론이 갈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는 농업진흥부의 안에는 안 하고 있지만 정말 기계화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덩그러니 가운데 지금 우리 고말하면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 빼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고 하면 안 되는 데를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네. 결국 우리나라 농지의 그냥 50% 이상이 다 임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임대료 상승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하면 막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그것이 현실로 닥쳤을 때 지금 태양광 하지 않는 임대농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위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에 그리고 이제 된다. 가장 문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잖아요. 제도를 또 이렇게 해킹해서 작용하는 예. 옛날 저번에 태양광에서 기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뚜껑만 있고 이거 축사해가지고 네네네. 이런 문제 때문에 복잡해졌잖아요.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래서 하는 건 좋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농업이라는 특수성에 맞게 네. 또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설계를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그런 논의가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근본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이전 시간에 토론했듯이 농지라는 것들이 분산되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모아가지고 다음 세대인데 농지가 전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영농경 태양광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군데군데 만들어지고 나면 이게 점점 더 뭐라고 하지 미래의 방향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계에서 큰 틀을 먼저 정하고 그 틀 내에서 그러면 그 원칙 하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어떻게 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냐 이런 식의 논의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도 맨날 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고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또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네. 그 큰 틀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농업이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환의 큰 방향에서 벗어나 가지고 중간에 끼어들어오게 되면은 대전환 자체가 이제 중심을 잃어버리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근데 그런 게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는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사실은 이제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거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영농 태양광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수익을 올린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그러면 기존 농지와 비교해 봤을 때 뭐 상당히 높은 정도의 이제 소득 그 수익률 상승 기대한 사람들이 달려들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걷잡을 수 이게 없는 또 한 번 계약을 하면 이게 뭐 1년 있다가 정책 바뀌었으니까 안 됩니다가 아니고 최소한 그래도 뭐 10년 8년에서 23년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게 보장이 되지만 안정된 수익이 계속 보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죠. 지금은 안 한 사람들이 이제 소외감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예. 뭐 골드러시처럼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초반에 명확하게 총량을 설정해 가지고 뭐 각 지역별로 뭐 면적을 어느 정도 어느 이하로만 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탑다운으로 해서 지역별로 할당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지역 내에서 어떻게 분배할 건지 이런 논의들이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또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면은 어떤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게 또 이 채널에서 또 꾸준히 얘기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니 뭐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논의하고 네. 논의들이 활발하게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논의는 많이 제가 있었죠. 뭐 아주 뭐 이렇게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았으니까 제 의견을 뭐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해외 사례를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해외 사례를 가지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황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해외 사례를 가지고 설득을 해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임차인들도 할 수 있다. 뭐 활동 농민이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근데 프랑스의 농지 제도와 우리나라 농지 제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태양광은 또 일본도 사실은 그 공식적으로 아니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본도 농사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한 20년 동안 농지를 엄청 줄여왔잖아요. 그러면 태양광을 하면 농사가 아무래도 안 되기 때문에 덜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자꾸 해외 사례를 가지고 이게 방향인 것처럼 물론 그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질문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요. 영농형 태양광은 충분히 이제
네, 토론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농협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거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근데- 무서운 질문들이 많지? 왜냐하면 이제 개별 농민이시기도 하고 농업 유통을 담당하시는 회사의 대표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농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 농협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남 박사님이 오늘 나를 그냥 묻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왜 뭐 평소에 사이가 좀 안 그러니까 나를 그냥 이거는 뭐 별로 제가 논의를 별로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말하고 싶은데 뭐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농협이 해야 될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저는 농협이 하지 않아야 될 걸 오히려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 네, 좋은데요. 빼기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지만 진짜 시골에 가면 농협이 다 하잖아요. 그렇죠. 주유소도 하고 주유소도 마트도 하고 하고. 마트도 하고 네. 그것도 옛날에는 연세제마다 지금은 로컬 푸드 매장으로 하고 그냥 뭐 장례식장도 하고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자영업자들도 없고 농촌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역에 오히려 영세 상권들이 다 더 죽었다. 깨지고 할 게 없잖아요. 또 오히려 본연의 목적과 본질적인 목적에 최대한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로컬 푸드 상금 받아가지고 식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보조해가지고 식당 만들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일반 자영업자들하고 식당으로 경쟁. 이거는 공정한 게임이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농협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 농협이 11,100개 정도가 지역 농협이 있다고 하는데 다들 경영이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농가 수가 줄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게 되는데 그런 주변에 있는 민간 상권들이 다 이렇게 같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씀처럼 이렇게 야 그럼 농협이 안 하면 누가 하나 이런 게 간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농협이 하다 보니까 지역이 오히려 더 빨리 쇠퇴하는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쨌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의 의견 나오는 게 있잖아요. 지역 농협이 너무 많고 경영이 다 어려워지다 보니까 조금 전에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품목 농협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회장님께서 다른 의견은 있으신지요? 이 농협 이야기는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저는 그 사례를 하나 예를 들고 싶어요. 우리가 97년 IMF 때 금융권 부실이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163조 7천억인가? 공적 자금을. 공적 자금을 투입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때도 은행이었지만 사실 지금 보면 그때는 금고 수준이었고 그런 뼈를 깎는 구조조정 끝에 금고에서 은행으로 금융으로 거듭나가지고 지금 뭐 사상 최고의 순이익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투입했던 공적 자금의 72%가 회수가 됐잖아요. 그 말로 대치를 하고 싶어요. 농협은 구조조정을 뭐 공적 자금을 지금까지 뭐 들여야 된다가 아니라 뭐 너무 이렇게 그 공적으로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적자나도 어떻게 해서든 버티고 살려놓는 과감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서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지역 농협도 뭐 농협 중앙회와 지역 농협과 또 갈라지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제 혁신도시나 이런 데 가면 이 농협과 이 농협이 같이 네, 있잖아. 같이 붙어 있습니다. 보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농촌의 농산물 뭐 생산과 관련된 그 아까 이야기한 농업 서비스 사업이나 그리고 농업 유통 사업이나 이런 것을 없으니까 농촌에 거기서 맡아서 하는 본질적인 것에 충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이렇게 또 힘들게 답변해 주셔서 말 돌리느라고 혼났습니다. 사실 이게 농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말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역설적으로 주변에 뭐라 그러죠? 생태계가 또 죽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적절하게 좀 타협을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꼭 필요한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농협이 정말 제 역할을 해줘야 되죠. 제 역할이 뭘까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쭉 뭐 나눠주셨는데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대표님께서 아까 이제 회장이 직업이셨다 뭐 이런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직함들을 이제 많이 다양한 이제 일을 해보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내가 그래도 이건 제일 보람찼고 이건 난 참 좋았다라는 게 어떤 거를 드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보람찬 것에 안 끼면 거기서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무슨 회장의 직업은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혁신가였죠. 농업 혁신가. 아름답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한 10여 년 동안 봐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농업법인들의 대표들이 모인 데가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라고 있어요. 농식품. 거기 회장을 제가 2차례에 거쳐서 몇 대를 했나 하여튼 좀 오래 했습니다. 중간에 좀 빼고요. 그리고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실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증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거, 무조건 농약이 검출되면 안 된다는 거. 그것을 이제 현실에 맞게 같이 노력해가지고 제 회장 때 이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장도 그 전에 맡아가지고 그래도 욕은 안 먹을 정도로 체계는 잡고 그렇게 했었고 제가 그런 단체장을 맡으면서 가장 그래도 보람찼던 건 뭐냐면 그래도 그런 거라도 맡았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또 다른 부서하고 부처하고도 더 깊게 이야기하고 또 정보나 자료들을 보고 뭔가를 바꿔나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거.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 저한테 참 도움됐던 것이 기획재정부의 국가보조금 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가 3년 동안 또 아. 위원으로 뛰면서 참여하면서 국가보조금이 어떻게 쓰는지를 거기는 뭐 국방부가 빼고는 요만큼이 다 다 있죠. 보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또 많이 좀 공부도 하고 현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많이 참고가 돼서 뭐 수급조절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대표님이 하셨던 역할을 누군가는 또 맡아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국가 이제 중앙 뭐 부처 중에서 예전보다 훨씬 눈에 안 띄는 부처가 이제 농림부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쭉 만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농림부에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뭐 열정이라든지 뭐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변해 왔구나라는 것을 그래도 관찰자로서 이제 잘 느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뭐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고 기대라면 기대고 조언이라면 조언이고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교류. 교류. 예전에 과천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농림부 우연찮게 농식품부 직원들하고 민간의 몇 사람들하고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왜 만들어요? 회의 끝나고 술 먹다가 네. 이야기하면서 너무 이야기가 좋으니까 야 그럼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술 먹자. 그래서 술 먹으면서 결국은 맨날 만나서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현장 이야기. 사실은 그 도움이 그 모임이 우리나라 농업 정책 결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됐어요. 농식품부 직원들 입장에서 현장 이야기를 술 먹으면서 굉장히 리얼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네. 다른 형태로 그것을 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단절이 된 것이 좀 안타깝다. 단절이 된 이유가 뭘까요? 세종으로 가서 아니면 세대가 바뀌어서 옛날처럼 이제 술을 안 먹어서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김영란법 때 바뀌기 시작을 했죠. 아니 세대가 바뀐 것이 더 결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회식을 잘 안 하니까 요즘은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어 버렸고. 그때 우리는 회식이 아니라 전부 좋아서 근데 저도 예전에 농식품부 직원들 만날 때는 어떤 그 뭐라 그러죠, 비슷한 동질감 같은 게 조금 있는 게 있었는데 요즘 새로운 세대들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잘 안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질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농업 쪽에 대한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안 박사님이 나이 먹어가서 그게 가장 큰 문제 같긴 하고요. 아니 새로운 세대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형이 아직 농사 짓고 있어. 우리 아버지 농사 지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 지어 썼었어로 가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농업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낯선 그게 근데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농식품부 안의 문제인지 다른 데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앞으로 새 장관이 오면 이 문제는 정말 어떤 것일까요? 인사 문제예요. 인사 문제? 저는 이건 참 불만이에요. 농식품부 공무원은 인사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그 자리가 수단이 아니잖아요. 일이 먼저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본인도 모르게 출장 갔다 오는 사이에 인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예전에는 3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6개월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자주 바뀌죠. 그러니까 뭐 그것이 안에 내부적으로 뭐 승진의 서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뭐 제가 공직사에 안 있어봤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업무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따라가고
그리고 리드할 수 있는 공무원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은 머무르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에 무슨 뭐 그 자리 오래 있다 그래서 비리가 터지거나 그럴 일 없잖아요. 전문성을 조금 살렸으면 좋겠다. 네, 순환 보직제가 옛날만큼 그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말씀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옛날에 이제 과천 총사 있을 때 뭐 우스갯소리로 농림부가 가장 책상도 좋고 컴퓨터도 좋고 뭐가 좋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다른 부처에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농협에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복사기도 새 걸로 바꿔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다 끊겼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불공정한 정당하지 않은 것을 요구를 해서 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좋은 개혁 조치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이야기를 더 하고 서로가 필요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이제 뭐 농협이라든지 관련 유관 기관 직원들이 그 부처에서 이런저런 파견이나 다른 목적으로 해가지고 있는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보면은 뭐 자료 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게 불공정하고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 막혔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아무도 그런 거 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정말 현장은 현장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따로 굴러가는 게 너무 오래됐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현장을 안 가도 되는 것이 농림부 요즘 공무원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현장을 안 가도 되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현장을 몰라도 되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그런 경우도 제가 가끔 봐요.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예전에 신뢰가 아니라 긍정적인 신뢰로 그때 이제 뭐 술 먹는다 그래서 무슨 고주망태처럼 맨날 술만 먹는 게 아니라 농업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과천에서. 퇴근 이후에 농업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때가 이명박 정권 때 농림부가 농수산식품부로 처음 바뀔 때예요. 팍 전형내에서 그냥 식품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당 과장이 갔더니 다른 일로 뭐 좀 상의하러 갔더니 페이퍼를 한 장 주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이거 되게 낯선 단어고 낯서네 그랬더니 아니 지난번에 술 먹다 한 이야기 정리하는 거라고. 그게 우리나라 사실은 처음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보고자료의 첫 번째였어요. 제가 알기로. 어떻게 보면 사적 교류라고 해야 될까요? 보면 그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좀 뭔가 해야 되는데 저도 많이 느껴요. 저도 세종에 살았지만 세종에 있으면 사실 거기 되게 고요하거든요. 정말 고요하고 큰 밥 먹고 만나러 갔다가 끝나면 잽싸게 이제 다시 뭐 원래 자기들 고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진다.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주로 보고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통계 수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로 바라보는 세상은 한계가 있거든요. 역시나 현장에 가서 이제 부딪혀보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듣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그 보고서의 문구라든가 수치 같은 걸 좀 더 생동감 있게 아니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과의 그 어떤 공무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좀 쉬운 질문 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어려운 질문 한두 개 더 하고 나오셨으니까 오늘 뭐 우리 채널을 위해서 이제 살신성의를 다 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또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농업 분야에 기업이 들어오는 걸 농민들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지금까지 굉장히 좀 터부시했고 또 기업이 얘기만 나와도 사실은 왜 들어오냐 이렇게 거부감부터 나타냈었는데 사실은 저는 봤을 때 기업이 들어와서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은다고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결국은 농업과 관련되는 농민들과 관련되는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려 그러면은 새로운 비즈니스 만들려면 기업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농업계에서 어떻게 바라봐주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제 크게 대표적으로 기업들 두 군데가 농업에 진입했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고 같이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저는 기업들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왜 농업에만 대기업이 들어와가지고 당연히 누가 봐도 내 생존의 생사가 결정될 수 있는 침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럼 당연히 거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왜 저렇게 하냐? 저는 첫 번째 이 시각은 잘못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옆에서 떡볶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기업들이 처음 진입하면서 농민에 대한 설득이 없었어요. 그냥 신산업 진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신산업 진출이었죠.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했던 그 회사 전에 사실은 전자회사 했던 세실이라는 데서 그 사업 받아가지고 3만 평인가 그 토마토 농장을 했었잖아요. 그거 지을 때 농민들 반발한 사람 거의 없었어요. 왜냐?
그 토마토 대규모 농장을 지을 때 35,000평인가 했던 그 명분이 명확했어요. 나중에 실제 지어갖고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이제 부도가 나서 그 사람이 원래 수출하던 사람이라 비행기로 10시간 거리에 논산에 거점을 두고 전국의 토마토 조직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토마토를 수출을 하겠다. 이게 명분이었어요. 수출.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회사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가 그 회사는 뭐라고 있어요. 대놓고 한국의 몬산토가 되겠다. 이거 법적인 문제는 안 되겠죠. 그걸 듣고 누가 좋아합니까? 당연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농민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데모하니까 있죠. 나중에 막 자재 안 사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스마트 모 기업. 나도 농민단체 회장이었고 그때 토론회도 회의도 내가 다 참석했지만 설득이 없었어요. 설득이 없고 참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나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들 밀어붙이듯이 하는 그런 막 그 삼성전자도 저기 한미 반도체인가 거기 그거 가지고 그 박살 났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농업 플랜트를 하려고 하는데 비리 이렇다. 농민들이 이렇게 심하게는 주주로도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상생하려고 하는 기업이 내 눈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당연히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대기업 어디 진출하고 싶으면 나한테 이야기 해봐세요. 내가 다 진출시켜줄게요. 나는 왜 반대를 하는지를 알아요. 오늘 제일 확실한 솔루션이. 아니 그냥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냥 막 무조건 파 밀고 들어오면 저놈이 나중에 농지다 아도 치겠다. 아도라는 말이 맞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한테 뭐가 되지? 저기서 다 키워가지고 토마토 갑자기 다 출하해버리면 나머지 농가들 그때 거기까지 전체 출하량이 1%가 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농민들하고 같이 발전적으로 할 건가를 이야기해야지. 그런 이야기한 기업들 내가 봤을 때는 뭐 나한테만 이야기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반자적인 어떤 입장, 자세, 같이 어떻게 보면 초심자로서 들어왔을 때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태도 이런 어떻게 보면 돈 자체보다도 그런 감성적인 문제들이 더 크게 작용했다. 자영업자들의 최고의 목표가요. 제가 또 자영업도 하고 있고, 저는 자영업자들의 최고의 목표가 대기업 근로자라고 생각해요. 진짜 조금 비틀어서 이야기하자면 자영업 해가지고 연봉 투자 안 하고 연봉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게요. 그럼 대기업이 농촌에 들어와서 나중에는 그것도 수용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편할 수도 있죠. 농촌 생산소득보다 나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수타령 기업들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시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기업을 봐주겠냐. 나중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들어올 때 진입할 때 마음 자세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으로서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니까 저도 좀 약간 좀 비유는 다르긴 하지만은 기업이 저도 농업 생산에 직접 뛰어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일럿 스케일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 자체가 농업 생산 자체를 해서 농민과 경쟁하는 구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후방 가치 사슬에서 어떤 농민과 같이 상생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저는 자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아마 기업들이 그런 쪽으로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만나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우리가 들어갔을 때 농민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예 농업 자체에 진입하는 생각 자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좀 저는 문제다. 위험하다 싶더라고요. 그 기업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아까 정답 알려줬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히려 일본에 네. 그 외식업체 대기업 있잖아요. 네. 일본의 대학생들 제가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통계에서는 대학생들 취업 선호도 1위가 그 외식업체 회사였어요. 한국에도 여기 들어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시골에 실제로 농장에서 유기농업으로 농사를 짓잖아요. 그다음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취업을 하면 입사를 하면 의무적으로 그 농장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2년 지나면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가요. 대기업이에요. 식품 대기업. 그런데 2년이 지나면 놀랍게도 거기 주저앉은 사람들이 많아요. 농사에서. 그리고 지역의 생산 거점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주변에
생산 농가들하고 그 생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고 뭐 주변에 유기농으로 하는데 납품을 하고 그러고 이제 전체를 자기 물류센터로 와가지고 각 뭐 몇백 개 있는 자기들 프랜차이즈에서 유기농 샐러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하죠. 얼마나 좋은 모델입니까? 직접 농사 짓잖아요. 땅 소유도 하잖아요. 근데 지역과 상생하고 그걸로 해서 자기 회사에 부가가치 소득 창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의도가 다르다. 어쨌든 좋은 모델이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그럼요. 이거 필요도 하고 저는 네. 저 필요하다고 생각. 어떤 좋은 모델 한번 만들어가 보면 좋겠어요. 어떤 기업들이 좀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좋은 모델을 만들려고 한 기업이 있으면 저는 소개해달라. 소개. 어쨌든 이걸 보시는 기업들 계시면은 우리 강경 회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긴 시간 뭐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마지막 질문 저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뭐 저도 농대를 나왔습니다만 뭐 많이 변하고 많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더 위기 상황으로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여러 보는 때마다 생각이 많이 바뀌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10년이라는 텀이 되게 짧게 대표님 말씀 듣다 보면 10년은 참 짧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10년 후에 대한민국 농업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라고 한번 그래도 전망. 그건 제가 전망할 수는 없고요. 네. 그걸 전망할 수 있는 분은 저는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진 대통령의 의지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농식품에서 아무리 기획하고 해봤자 네. 뭐 이제 바뀐다고는 하지만 기재부에서 이거 아니야 하나 잘라버리면 방법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아까 제가 IMF 때 금융권 이야기했지만 그 일시적인 거지만 163조 7천억이라는 구조조정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진적으로 발전한 거 아니에요. 71% 회수했고 농업도 미래 10년 뒤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그려가지고 과감하게 10년 동안 쩔딱쩔딱 그 예산 뭐 조금 올려서 줘봤자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수 있는 것을 해서 2, 3년, 3, 4년, 4, 5년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뒤에 만들려고 하는 그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리는 건 저는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농업 분야뿐만 아니고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부족한 게 그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보고 뭐 그렇다 30년 한 세대도 필요 없고 정말 한 10년 후에 뭐가 어떻게 될지를 좀 생각해보고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챙겨보면 좋겠는데 다 당장 올해 지금 이번 분기 어떻게 넘길 것인가에 이제 초점하다 보니까 전 사회가 좀 근시안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좀 드네요. 저는 대표님 말씀에 이어붙이자면은 사실 우리가 10년 동안 해야 될 비전 같은 걸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농업계에서 완전한 합의는 이루지 않더라도 최소한 큰 틀에서 이런 정도까지 있잖아요. 세부적인 디테일은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정도를 꾸준하게 제시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대통령들 어떤 결단을 하라 하지만은 농업계 누가 그러면 10년 후에 비전을 얘기한 사람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농업계 스스로가 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농어촌 농업특별대책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해가지고 최근 정부까지도 이렇게 했는데요. 몇십 년간 논의만 계속 했잖아. 네. 서로 주장만 하고. 네.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도 급이면 저는 의견 취합 빨리빨리 해가지고 의견 통합해가지고 올해 의견 통합하고 내년에 예산 확보하고 방향 막 정하고 그러고 3년 동안 쫙 달리고 그러다 보면 설령 정권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든가 지금 우리가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가겠다 미래 너무 그려가지고 예산 투입해갖고 진행되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전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정도 추진력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대표님 모시고 얼마든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시는 분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숨을 돌리셔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대표님과 자리는 요것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대표님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은데 언제라도 열려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제발 댓글은 달지 말아주시면 두렵습니다. 또 의외로 약한 모습을 또 토론이잖아요. 토론에서는 자기 생각 다 이야기하는 건데 댓글은 그냥 보고 그렇구나라는 마인드로 보시면 됩니다. 회장님이 댓글을 두려워할 줄은 몰랐습니다. 비난만 안 해주시고. 네, 오늘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강용 대표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향후 10년 또 잘 해보면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과 빠른 실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참 와닿는 2025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 나누실 분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해주신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